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웃음과 고성, 항의가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김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구판을 멈추라면서 출산주도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하네요.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서영교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예. 자, 원내수석 부대표가 됐어요.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 어깨도 무겁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하고 전화 연결을 하면은 이 듣는 사람도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항상 하이튼.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 직접 들으셨을 텐데요. 예. 그 여당인 민주당은 좀 상당히 좀 격앙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격앙이 됐던 이유는요. 예. 그 연설 말미에 가서 이제 국회 문을 연 지 이제 3일 됐거든요. 예.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이 처음으로 이제 정기국회에 의사봉을 잡으셨는데,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 합의했던 내용을 국회에서 빨리 뒷받침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을 자청한다라고 하니까 야당 원내대표의 첫 연설로서는 격이 떨어지고 예의가 없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예의는 갖추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께서 직접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다 모욕당하는 거다. 그걸 가슴 깊이 명심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마지막에 따끔하게 충고를 하셔서 또 많은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동의의 표시를 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단도 성명을 낸 것 같고, 예. 정세균 전 의장도 좀 쓴소리를 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예. 그 마지막에 국회의장 이야기를 한 것은 그 김성태 대표 작심하고 한 거 아닐까요? 작심하고 했는데 역풍을 맞은 거죠. 그리고 꼭 그런 장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 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재작년 11월만 해도 북한에서 언제 핵미사일을 쏠지 몰라서 사실은 엄청나게 긴장했던 게 사실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게 바로 김성태 야당 원내대표가 있었던 정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언제 핵 탄두가 날아올지 모르는 그 내용을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의 무드 그리고 화해의 무드 그리고 통일의 무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또 정부 비판하려고 그 대흐름 큰 민족의 흐름을 비판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김성태 대표가 잘못 작심한 발언이고 예. 역풍을 맞은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을 원내 교섭단체가 비판한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말이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원내대표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좀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용어가 보이스피싱, 세금 뺑소니 정부, 세금 몰빵 경제,
소득 주도 성장의 구판, 일자리 우라통. 그러니까 용어가 상당히 험한 용어고요. 그리고 예의가 없는 용어였다. 그리고 그 국회의 야당 대표가 쓸 수 있는 단어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했던 정책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나몰라라라고 하면서 이제 1년 된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국민 소득 주도 예.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꼬투리를 가지고 크게 키워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야당일 때 비판을 했죠. 예. 그 비판을 그때 그 소리는 들었어야 하는 비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천만 촛불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촛불에 의해서 들어온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 국민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걱정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일명 들어야 될 비판은 저희가 새겨 듣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품격 얘기도 한 것 예. 같고요. 예. 자, 그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예. 마이클 잭슨 문워킹을 소득주도 성장에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네.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네. 경제정책이 아니고 이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네수엘라 사례도 들었는데 결국은 뭐 네. 좌파 정책 아니냐 이런 공격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좌파 정책이라고 말이 될 수가 없고요. 예. 소득주도 성장은 가장 어려운 노동자 그리고 이 노동자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해줘서 가계 소득이 증대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의료비를 절감해주거나 교육비를 절감해주거나 그리고 아동수당을 국민이 냈던 세금에서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거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가계가 써야 되는 생계비를 절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그럼 그 기초노령연금을 가지고 다시 쓰실 거 아닙니까? 예. 경제가 도는 거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가계 생활비를 절감시켜주고 평범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하는 거다. 이것은 제대로 된 맞춤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예. 이것을 이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난 정부 김성태 의원이 함께했던 정부에서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자기들 중심으로 썼던 것들과는 대비되는 정책이라서 이거는 그냥 국민 복지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좌파 정책이다라고 붙이고 싶은데 어디를 봐도 좌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하면서 뭐 최저임금 인상하고 복지 일자리 늘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게 선순환으로 예.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뭐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고 최근 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예상보다 더 감소했고 이런 예. 것을 봤을 때는 경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야당은 저 실패를 빨리 인정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예. 이 시기에 기존 그 2분기 과정 속의 성장을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올라갔다 내려온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떨어지지 않고 기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최악의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습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장하성 실장도 이야기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국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줄 것 같지 않은데.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공무원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 사회에 최소한에 필요했던 공무원들을 만드는 높은 자리, 가진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대한의 안전망을 위한 공무원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자리가 맞춰져 나가고 최저임금은 3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일정 정도 보장되고 안정된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말씀처럼 자영업자와 영세 소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와 영세 소공인들도 안전망을 만들고 자영업자와 영세 소공인들이 나아지려면 그 소득이 된 임금들이 다시 경제에 쓰이려면 이제 최저임금은 이제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쓰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회복시켜낼 수 있고 안전한 위치로 만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김성태 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 성장 내용은 예.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지급하고 예.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간 1억 원, 그러니까 예. 매월 33만 원 정도 지급하자 이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내용으로 들으면 마치 기존에 있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는 그러면 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출산을 국가가 주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주도형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출산은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그 아이 육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 정책 그리고 취업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출산 정책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되어 있었던 잘못된 정책을 이제 1년 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출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 수당도 만들었는데요. 이번 9월부터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게 아동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줍니다. 예, 지급이 되죠. 이것은 국민이 냈던 세금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요렇게 시작해가면서 이 아동수당 만들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권이 바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야당들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2천만 원, 1억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아동수당도 100% 지급이 아니고 90%만 지급되는 걸로 됐고요. 100% 지급이 아니라 90%만 지급할 때도 그 상위에 있는 10% 절대 지급하면 예.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바로 야당인데요. 그러더니 이제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여쭤보죠. 예. 4.27 판문점 선언 비준 자유한국당이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학규 대표가 뭐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아마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게 정말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민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온 세계가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언제 저기서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 그런데 이제 세상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제 이 한반도의 평화가 가져오는 경제, 안정, 그리고 국민의 편안한 심리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국회가 받쳐주고 해야죠. 국회가 이것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인데요. 말씀처럼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평화민주당이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 4.27
평화 선언을 비준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몽리를 부리고 있지만 막다른 골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도 관심거리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당대표가 됐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선거제도 개편을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얘기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개헌은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던 것이고요. 정권을 잡자마자 제안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개헌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는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잘 안 됐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긴 하나 또 개헌 문제 그리고 선거구 개편 문제 우리의 과제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같이 논의할 거고 저희들은 지금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합의사항을 조금 그 이견이 있으면서 구성 관련해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통령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고요.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여당 되고 나서 약간 스탠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흡수하도록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이 간사 맡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혔나요? 제가 교육위 간사인데요.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가 되면서 교육위 간사는 다른 분에게 이양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청문회 일정은 우선 금요일 날 각 당 그 간사들이 모여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18일 이전에 국회법에 의하면 청문회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18일 이전에 청문회 날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역 불패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유은혜 후보자는 뭐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병역 문제, 위장 전입 문제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아들의 병역 부분은 군에서 그 무릎이 그렇게 파열된 사람을 군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국방위를 했거든요. 군에서는 지금 군대에 가야 할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자가 있는 무릎을 갖고 있는 경우는 군대에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 면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장 전입이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던 유치원이 있는 동네에서 그 아이들과 같이 가려고 했던 그리고 워킹맘의 문제가 있어서 그 주소지와 똑같았으면 훨씬 좋았겠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이 사과의 뜻을 표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든 투기 목적 저희가 기존에 말했던 투기 목적 그리고 또 대입을 잘 보기 위한 타락쿤으로의 이전 이런 차원보다는 워킹맘일 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그 같은 친구들과 초등학교 가기 위한 내용이었어서 조금 현역 의원 불패의 사유가 되기에는 한 방이 전혀 아니다. 그럼 지금 의원님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살아온 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6년째 그 교육위 간사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또 국회가 같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적합할
인물이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거로 하나만 더 여쭙고 인터뷰 마치죠. 예. 자,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들하고 어제 이해찬 대표가 한 얘기하고 많이 상충되고 또 지금 내년 예산안 심의 문제도 남아있고 그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할 텐데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지금 그 대표 연설들 들어보면 너무 극과 극이어서 이게 협치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어때요? 네. 그동안도 잘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선명할 땐 선명하더라도 또 협의 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협의 보고 준비를 해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또 협조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나 국민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에 충분히 나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해찬 대표는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스무스하게 모든 정책을 풀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고요. 팟빵 앱으로 추리닝 의원님. 이 작가님 일이 9년 동안 너무나도 안 풀립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무의미해지는 생일.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예, 평택에 사시는 곽시연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9년 동안 일 안 풀렸으면 10년째는 풀리라고 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3부 수서 마치고요. 4부 정동영 의원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여야 사당 대표들을 가리켜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모두 참여정부 시절 활동하던 경례 정치인들이어서 새로운 협치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자,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5일에 민주평화당 당대표로 선출됐죠. 평화당의 과제와 정기국회 대여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정동영 의원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당대표 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오늘로. 네. 예. 그 한 달을 자평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동안 바쁘게 지났는데요. 예. 여전히 이 민생 먹고 사는 문제는 고달프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무겁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한 달 동안 그 현장 정치 강조하시면서 참 바쁘게 돌아다니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 동탄에 있는 동사에서 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 갔었습니다. 새벽 6시 반에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는데요. 집값 안정이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 사실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 특히 청년 세대는 너무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집값을 뭐보다도 안정시키는 것, 집값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현장에 가면 뭐 여러 사람들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다들 뭐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경제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이지요. 정치의 기본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의 무능에 대한 질타가 따갑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료들 책상 위에서 만드는 정책은 현장에 가면은 이제 뜨거든요.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정치도 여의도에만 머물러서는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 현장에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대표님이 설정한 정책과 이념이 당의 정책 이념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제가 늘 호주머니 속에 넣어갖고 다니는 게 당의 강령집인데요. 정확하게 당의 강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것을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특효약인데요. 이것이 좌겠습니까? 우겠습니까? 예. 그렇진 않죠. 예.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완도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을 했는데요. 완도의 그 전복 어가들이 큰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그 지역을 자연재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말 민생 문제지 않습니까? 또 인천 남동공단의 화재 사고로 9분이 정말 불의에 무고한 생명을 잃으셨는데 예. 정말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그것이 좌겠습니까? 우겠습니까? 예. 그게 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위한 정치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동영이 대표가 되면서 왼쪽으로 뭐 정책이나 이점 이동했다. 그래서 뭐 당내 이견이 있다. 이건 전혀 아니란 말씀이죠. 그 왼쪽 오른쪽 문제가 아니라요. 예. 아래로 더 내려가야 된다 이거죠. 아래로. 예. 아래로. 현장에 답이 예. 있다. 현장과 서민.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달 저희하고 그 인터뷰했을 때요. 예. 지금 무소속 후보들을 좀 영입하는 거 애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뭐 성과가 없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교섭단체를 복원해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렛대가 생기거든요. 예. 교섭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간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나서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 논의도 좀 하고 뭐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어쨌든 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비례대표 4인방은 어떻게 되느냐? 뭐 안철수 전 의원이 대표할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비례대표 4인방을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국회 사랑제에서 문희상 의장님과 5분 여야 대표가 회동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통 큰 정치를 해보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대화 중에 기분 좋은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가 위원장께서는 통이 큰 지도자 아니십니까? 이 말에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그 용어를 몇 번 사용을 했습니다만 북쪽에서만 지도자가 통 큰 지도자 연할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도 우리도 좀 통 큰 정치를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새로 바른미래당을 이끌게 된 손학규 대표께서 통이 큰 지도자라면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뭐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지난번에 스튜디오에 저희 직접 출연했을 때 조금 희망찬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그 북미 대화가 생각보다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산을 넘는 게 아니라 산맥을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거기에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고 또 산을 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큰 역사적인 거대한 전환 그 흐름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제 북한 핵의 비핵화 리스트를 내라. 핵 물질, 핵 시설, 핵 무기 이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내라 하는 것이고 그걸 먼저 내라 하는 것이고 북한은 아니 이미 풍계리 실험장도 폐쇄했지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도 뜯어냈지 예. 또 유해도 송환했지 우리는 초기 조치를 했지 않느냐. 예.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왜 종전선언조차 그것마저 안 해주느냐 하고 지금 기싸움을 하는 단계고요. 오늘 아마 특사단과 지금 귀환길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것을 뜻하겠죠. 저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모종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방금 대표님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몇 가지 액션을 취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미국은 지금 뭐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구적인 비핵화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스탠스는 국내 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좀 워싱턴 정서를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워싱턴의 정서는요.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됐어요.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미국의 언론, 미국의 주류사회, 미국의 전문가 집단들이 트럼프 외교의 실패로 참사로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했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외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반도의 전쟁 위기로 치닫던 국면을 돌려놓은 거대한 전환이거든요. 그럼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걸 성공한 정상회담으로 보는데 미국 국내에서는 왜 이게 실패한 외교냐, 성공한 거다라고 열심히 변호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오늘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야 대표가 미국에 가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를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손학규 대표와 김병준 대표는 당장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고 좀 검토해보자 하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어요. 정말 외교와 안보와 국익의 당파적 이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5당 대표가 워싱턴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미국의 의회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쪽에 한국의 정당의 여야 대표자들이 와서 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실패작이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대성공의 외교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두 정상이 같이 참석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결국은 우리 쪽에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오늘 면담이 이제 성사됐고 거기서 친서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이 국면에 대한 자신의 해법이 제시됐다면 그 다음 순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취소됐던 방북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종전선언에 관한 이제 윤곽이 나올 수 있죠. 일정표가. 그래요. 다시 국내 정치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들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으로서는 쓴소리 할 수 있죠. 예. 있는데 좀 과한 측면도 있었고 막판에 약간 해프닝 같이 문희상 의장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은 원내 지도자로서는 조금 벗어났지 않느냐 상식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자유한국당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여지는 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국회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판문점 선언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박정희 시대의 7.4 공동성명, 또 노태우 정부 때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성명 14선언 이런 것까지를 그동안 남북 간에 있었던 합의들을 다 국회가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말하자면 4.27 판문점 선언은 과거에 있었던 합의들 연장선에 있거든요. 그걸 예. 종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종합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2005년 12월에 한나라당이 동의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던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특사 갔잖아요. 예. 그전에는 특사의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특사의 근거를 법적 근거를 묻고 또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을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했어요. 제가 통일부 장관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했던 것이 남북관계 기본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당과 절충하면서 기본법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바꿔서 그런 그 근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나라당인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거거든요. 그 법에 입각해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할 책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 정도경 대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하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올라야 양극화가 줄고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 핵심은 9988입니다. 9988은 중소기업의 숫자가 99%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88%를 차지해요. 일자리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중소기업이 돈을 잘 못 벌어요.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낮아요. 중소기업의 평균 이윤율이 1%, 2%. 간신히 생존을 유지해요. 그에 반해서 재벌 대기업의 이윤율은 6%, 7%예요. 그런데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OECD,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정반대예요.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훨씬 높아요. 6, 7% 이렇게 되고 대기업의 이윤율이 아주 낮아요. 1% 이 정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돈을 벌면 중소기업이 그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되잖아요.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모델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이고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제 민주화고 예. 이것이 바로 또 재벌 개혁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대표님 얘기한 거 하려면 이제 경제적 좀 패러다임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그 재벌들한테 뭐 줬던 세제 특혜나 이런 것도 없애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뭐 재벌 개혁의 의지라든가 이런 걸 좀 낮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 대기업의 가족, 혈족, 친족들이 하는 싹쓸이 경제 이 기업 문화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예. 기술 탈취, 또 단가 후려치기, 또 거래 단절 보복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대기업 문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두산그룹인가요? 거기서 굴삭기, 포크레인 납품하는 그 A라는 회사의 단가를 100원에 납품했으면 80원에 내라 18%를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품 그 설계 도면을 이제 내놔라 해서 가져갔어요. 이걸 가져다가 B라는 다른 회사에 주고는 이걸 깎아봐라. 이래서 예. 그 회사에 납품을 줘버렸어요. 예. 아주 대표적으로 기술 탈취, 이 보복 단절, 그다음에 단가 후려치기 3종 아주 악성이 사례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고발을 했는데 이게 딱 그 한 케이스만 같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예 관계, 이게 기업 문화예요. 이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힘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의 이윤율은 올라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예, 앞서 정동영 대표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이 오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일치기 방북이었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이 두 번째 특사단 방북인데요. 네네. 1차 때와 다른 점은 당일치기라는 점, 저번에는 1박 2일이었고, 또 네네. 북한이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아마 만찬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측에서는 전체 우리 측 일정이 다 끝난 뒤에 아마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 좀 더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브리핑은 내일 한다고 하거든요. 특사단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네네. 우리 쪽으로. 네네.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 특사단의 방북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은 북미 간에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 특히 비핵화와 종전선언과 관련된 상호 간의 이 삿바싸움, 이 줄다리기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의 여부인데요. 예. 이 부분에서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과 입장을 받아와서 미국 측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것이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성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특사단의 방북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가교자 혹은 중재자 역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는 확정돼서 오겠죠? 그건 확정을 하려고 봅니다. 예.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9월 달에 평양에서 갖기로 한 것은 이미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에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특사단이 만났다는 것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를 확정 짓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3차 정상회담은 9월 달에 개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유엔의 두 정상이 동시에 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 북미 간에 지금 삿바싸움을 펼치고 있는 이 실무선에서는 삿바싸움이 굉장히 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문제를 푸는 방식은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통큰 결단이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된 그 내용을 북측이 꺼내야 된다는, 그렇게 보면 서로 간에 이제 패를 꺼내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그 패가 상호 간에 지금 맞지 않다, 이게 양측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은 북미 간의 그런 결단에 의해서 판을 바꾸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사단이 미국 쪽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못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동행하진 않았지만 내용상 남측 특사단과 폼페이오 장관이 같이 간 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교수님 북미 통수권자들이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서서 정동영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네. 북한은 몇 가지 액션을 취했는데 미국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은 결국 미국 내의 정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 결국은 트럼프가 좀 고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미국 내에서 보수 여론이 계속 지금 트럼프 장관이 앞으로 가는 그 발길을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중간선거 지금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그 보수 여론을 의식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좀 좁혀졌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통화 내용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이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그런 신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 쪽에 요구하는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북한의 기념일이라는 구구절인데요. 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참석하지 않고 대신에 네. 리잔수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참가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리잔수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은 절충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에는 미국이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시 주석이 직접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면서 중국 내 서열 3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지금 중국과 북한 이 3자 간의 관계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은 생색은 그래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보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 시 주석이 직접 가지 않고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가고 이런 흐름들은 어쨌든 북한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 주는 것이고 미국도 그 부분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여지를 넓혀준다 이런 점에서는 좀 더 북미 간의 대화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서열 3위가 방북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고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름 북한의 또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물론 이제 시 주석이 안 오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은 많이 그렇게 세워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 중국으로서는 예의를 갖춘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3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리잔수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서열 3위가 오는 것은 그래도 외부에 비춰지는 부분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진핑의 불참은 그럼 결국 미국을 조금 의식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의식하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시 주석도 그 북한에 상당히 그 중요한 국빈으로서 방문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평양 방문에 대한 부담은 시 주석이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리잔수 상무위원장으로 절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종전선언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쯤은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다가 중국까지 참여해서 남북 미중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향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외교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북미 간에 접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시작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 중개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종전선언은 남북 간에는 올해 안에 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예. 또 미국 입장에서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종전선언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받긴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 받는 대신에 북한이 뭘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선언에서 막히면 다음으로 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종전선언을 최종 목표로 두기보다는 종전선언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의 행동이 비핵화와 관련된 또 행동이 나오고 또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또 다른 행동하고 그렇게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남북 정상은 뭐 추석 전에 한 번 더 만날 것 같고요. 네. 그 북미 정상은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뭐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장소가 어디일지는 우리가 뉴욕이길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상황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대면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이끌면서 지방선거에 나섰는데요. 당시에 홍준표 대표의 막말 논란이 크게 일었죠.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대표가 오는 것을 선거 때 말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품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논란의 주된 이야기인데요. 보수의 품격 있는 정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